안녕하세요. 건강이야기의 고돌입니다. 각종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서양식 식생활이 익숙해진 요즘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을 겪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각각의 질병들 모두 개선이 필요한 질병인데요. 그런데 악재가 겹친다는 말처럼 이러한 질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인데요. 오늘 건강 이야기에서는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이 모두 겹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21세기 역병으로 불릴 만큼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암까지 발병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수이다. 내과 장용진 부원장님과 함께 대사증후군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현대인의 고질병, 대사증후군에 대해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내과 장용준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성인병,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생활습관병으로 달리 부릅니다. 근데 성인병인 그 고혈압, 당뇨, 또 고지혈증, 또 비만, 이것이 각각 독립적인 질환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 질병들이 한 사람한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결과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니까 그 여러 의사들이 어떤 연관관계가 없나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 병태 생리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뭐 신드롬 X, 뭐 어떤 분들은 뭐 죽음의 사중주, 어떤 분들은 뭐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이렇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질병의 그 사회 경제적 심각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WHO에서 1998년에 대사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만, 뭐 고혈압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질병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모인 질환이라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질병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슐린 저항성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마 그 인슐린 저항성은 상당히 좀 생소한 그런 그 개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이 복강내 지방하고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몸의 복강내 지방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여서 쉽게 분해가 돼서 그 유리지방산이 됩니다. 그 유리지방산이 혈중내로 들어오게 되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세포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사실은 포도당이 세포내로 이동을 해서 대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유리지방산이 들어가 버리니까 포도당이 들어가질 못하죠. 그러니까 인슐린 양은 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실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우리 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니까요.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것을 우리가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은 사실은 고인슐린 혈증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소변에서 이 나트륨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또 고인슐린 혈증이 중성지방을 올리고 우리 몸에 좋은 착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상 지질 혈증을 또 일으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고인슐린 혈증이 혈액의 점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지만 포도당이 계속 혈중이 높아간다면 결국은 당뇨병으로 진행하죠. 그 결과는 고혈압, 뭐 당뇨병, 또 고지혈증의 결과는 결국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네, 결국 이 인슐린 저항성이란 것 때문에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고 네, 그런 예. 것들로 인해 대사증후군이 또 발병을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대사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되게 대사증후군은 그 자체로 증상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많이 혈당이 올라가서 고혈당이 된다면 고혈당에 의한 증상, 뭐 목이 마르다거나 물을 자주 드신다든가 소변을 많이 본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고혈압의 어떤 증상, 뭐 가슴이 아프다거나 답답하거나 어지럽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혈관 질환으로 뭐 손발이 저리되거나 그런 식으로 올 수 있지만 참 이 증상을 대사증후군의 증상이라고 얘기한 좀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대사증후군이 여러 가지 질병이 겹쳐진 질환인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진단을 하나요? 예. 분명히 그 진단 기준이 있죠. 첫 번째 진단 기준은 복부 비만입니다. 동양 사람 기준으로, 한국 사람 기준으로 남성은 허리 사이즈가 90cm 이상일 때, 여성은 허리 사이즈가 80cm 이상일 때 우리 복부 비만을 하거든요. 또 최근에 여성한테 허리 둘레가 80cm 이상인 경우를 복부 비만을 하자면 이게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85cm로 기준을 조금 낮췄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진단 기준은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의 정상 수치가 150까지인데 150을 넘었을 때는 고중성 지방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진단 기준 하나로 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밀도 지단백 수치입니다. 남성은 고밀도 지단백이 40 미만일 때, 여성의 경우는 50 미만일 때 우리가 그 대사 기준의 진단 기준의 하나로 잡고요. 그다음 네 번째 기준이 공복혈당입니다. 공복혈당이 100 미만 이상일 때, 100 이상일 때를 우리가 진단 기준으로 잡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기준이 혈압입니다.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이거나 또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일 때 진단 기준을 잡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진단 기준 가운데 세 가지 이상 부합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또 대사증후군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더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더 까다롭게 느껴져요.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하시고, 치료는 어떻게 시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인병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병을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이요법, 운동 반드시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질환, 당뇨면 당뇨, 혈압이면 혈압, 또 고지혈증, 고지혈증, 이런 이 개별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당뇨 증상도 있고 고혈압 증상도 있으면 당뇨 치료도 해야 되고 고혈압 치료도 해야 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당뇨병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자세한 설명은 힘들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당뇨병은 되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소아당뇨, 제1형 당뇨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불행하게도 인슐린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당뇨가 발생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하는 사실 제2형 당뇨, 성인형 당뇨거든요. 이 성인형 당뇨도 되게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의 누적, 운동 부족, 과식, 과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유발시키게 되죠. 그러면 당뇨가 지금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예. 치료법도 다르겠네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1형 당뇨는 전적으로 인슐린 부족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 치료가 돼야 됩니다. 인슐린만이 유일한 사실은 치료법이죠.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인슐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성 인슐린, 또 하나는 속효성 인슐린. 그래서 아마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지속성 인슐린을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매 식사 때마다 속효성 인슐린을 맞는 그런 좀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역시 생활 습관의 개선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께 당뇨 치료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치료의 첫 번째는 식사 조절,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네 번째가 약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되건 네 번째 약물 가지고는 절대로 당뇨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종류의 당뇨약이든 약 한 알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정도는 30mg 정도 됩니다. 운동을 30분 하면 살짝 땀이 배일 정도로 운동을 30분 하면 혈당이 40에서 50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이 운동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이 운동이 식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제 있는 식사,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절제 있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혈당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요법이 필요하죠. 식사요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늘 환자한테 하듯이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는 민족은 아닙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양질의 단백질은 절대로 줄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식사요법 줄여야 될 것은 지방질과 탄수화물입니다. 뭐 지방질은 뭐 우리 흔히 삼겹살 같은 거, 뭐 튀긴 음식 같은 거, 그건 뭐 알겠죠?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밥, 뭐 빵, 떡, 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걸 재료로 한 뭐 과자라든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탄수화물을 할 수 있죠. 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탄수화물에서 얻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에 대한 유혹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나가지 않는 나물, 야채, 버섯, 해조류 이런 반찬들은 더 많이 드십시오. 더 많이. 다만 이제 서양식 드레싱은 칼로리가 많이 나가니까 뭐 동양식 드레싱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선생님 말씀대로 짜게 먹지 않고 또 건강하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아까 전에 또 비만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체중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제가 아까 그 고혈압 치료에서 비약물요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약물요법 가운데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것은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체중을 우리가 10kg를 줄인다면 수축기 혈압이 10 내지 20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증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약을 쓰지 않고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 줄이는 것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데요. 체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시도하는데 사실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내 체중을 유지하는데 60%는 유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노력을 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4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체중 줄이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40%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체중 관리는 결국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하고 소모한 칼로리의 양이 같다면 체중이 증가할 수가 없죠. 섭취한 칼로리, 인풋이 많다면 그건 체중이 증가하죠. 대신 섭취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체중은 감소하죠. 이게 체중을 조절하는 가장 큰 원칙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풋은 줄이고 아웃풋은 늘려야죠. 칼로리 섭취는 줄이고 아웃풋을 늘리는 건 결국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할까? 저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운동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오래 할 수 있고 재밌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특별히 없다면 일단 걷기 운동부터 이상 시킵니다. 그것도 절대로 무리하지는 않고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일단 10분, 20분만 걷게 합니다. 그렇게 1주, 2주 해가지고 무리가 없으면 20분, 30분 늘려나가죠. 그래서 무리가 없으면 또 30분, 40분까지 이렇게 늘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얼마나 운동을 해야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 운동, 스트레칭 포함해서 준비 운동이 한 5분에서 10분, 그다음에 본 운동은 한 30분에서 1시간, 그다음에 본 운동 끝나고 반드시 마무리 운동 5분 정도 하셔야지 부상의 위험성을 덜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물어봐요. 운동 횟수는 매일 해야 됩니까? 사실 매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충분합니다. 또 환자한테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운동 강도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힘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운동이 끝나고 나서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과하신 거예요. 그 전에 운동을 맞출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드신다면 그것도 과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상태에서 운동 양을 좀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 네, 이 적당한 표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런 대사증후군 그냥 운동도 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마디로 심각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가령 대사증후군을 방치해가지고 중풍이 왔다고 얘기를 합시다. 뇌경색이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미국에서 통계예요. 고혈압을 20년 치료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뇌졸중이 왔을 때 1년 치료하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강조하고 열심히 치료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예방하려고 그래요. 이미 뇌졸중이 생기거나 협심증이 생기고 심근경이 생기면은 그 개인한테도 큰 불행이지만 사실은 가정이나 사회가 떠안아야 될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통계는 뇌졸중이 걸리면 평균 7년 정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개인한테는 얼마나 큰 불행이고요.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네, 선생님께서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대사증후군 자체를 가볍게 보지 말고 정말 나중까지 생각하면 이런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우리 모두 건강한 이 생활 습관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영준 부원장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진대사의 문제 발생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각종 심혈관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위험한 질환인데요. 철저한 생활의 관리를 통해 대사증후군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대사증후군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최근에는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